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요즘 한창 뭐 여러 가지 바쁜 일 많을 텐데 그 중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이제 글도 쓰시는 걸 봤습니다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랄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뭐 크게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적정하게 본인들이 원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도한 어떤 집중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과도한 과열 이런 것들을 적정하게 관리해가는 것도 그에 수반되는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표를 하나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난 작년 6월달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30평형 아파트 가격의 시세 변동인데요. 2003년도에 3억짜리 아파트가 25년도에 12억이 넘었습니다. 4배 이상 오른 거죠. 보시면은 각 정권별로 이렇게 급등 시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평가를 떠나서 종합적으로 저희 어떤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책임을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어떤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의 그렇죠?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정부가 정말 집값 안정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궁금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죠. 요 내용 보면은 그런 기대가 과연 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내리시죠. 보시면은 이 부동산원에서 만든 공개된 자료입니다. 보면은 그 뒤에 이 정부 들어서서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정부가 수요 억제만 하는 정책이 과연 유효하겠는가라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와 지속적인 공급 두 가지를 다 당연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점에 있어서 역대 기간 중에 가장 가파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일정 기간을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구체적인 지뢰에 대해서 총리께서 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세 가격이 문재인 정권 말기와 지금 25년 말까지의 변동상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변동폭. 뭐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시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어떤 전세 가격의 변동폭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진 못하겠는데 총리가 되니까 거의 매일 물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표를 계속 갖다 줘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6.3%가 올랐어요. 그리고 월세 가격의 변동은 124만 원에서 147만 원, 18.9%가 올랐습니다. 많은 우리 서민들께서 전세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이렇게 월세, 전세, 매매 모두가 정부에서 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상향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간에 걸친 것을 매매, 전세, 월세 다 해서 하나를 원인을 이 정부에서 들어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하시는 건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 정부 이전에부터 누적된 상황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종합해서 저희는 현재로는 초기에는 수요 억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공급 이렇게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지표의 변동은 생각하신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이게 그러나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들 예, 통계를 가지고 그러나 말씀드리는 그것을 겁니다. 그렇게 뭐 낙관하거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내거나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권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진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그 한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요. 네네, 정책의 일관성 예. 측면에서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7월 달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할 수 있다. 12월 달에 하신 말씀은 야 이거 구조적이라 도저히 못해. 또 1월 달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야 그거 개국 정비보다도 더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우는 좀 다른데, 가령 미국에서 금융정책을 했던 저 책임자 중에 그린스펀 같은 분이 그때 말로 금융에 대한 메시지를 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말씀드린 어떤 안정화라는 기조에서 일정하게 수요 억제를 강조했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충분히 지금 작동이 덜 된다고 할 적에는 그 다음에 또 정책의 기조를 강조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시장에서의 이야기 가운데 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예를 들어 중과세 유예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지난 정부에는 계속 매년 바뀌어 왔는데 그 또한 일관되게 하겠다는 그 또한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들어보십시오.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 또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정반대 입장을 취하신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뭐 사정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180도 변경된 데는 그 배경이 뭘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총리께서는 아마 자주 접하실 거니까 그 발언 내용이, 그 의도가 180도 달라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떤 부분이 180도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180도 제가 변경, 조금 전에 귀한 시간 들여서 설명드렸잖아요. 잘 정확히 들어주십시오. 저는 일관된 원칙의 기조 위에 강조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더 잘 알고 계시는 저기 누구시죠? 우리 국토부 장관님, 네, 나와 주시죠. 예, 고생하시죠. 네, 장관님, 지난 1월 29일 날 도심 공공주택 확대 신속화 방안 발표하셨죠? 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만 기준으로 따져봅시다. 몇 군데 몇 호 더 하신다고요? 6만 호 정도 됩니다. 토탈해서. 그건 수도권이고요. 예.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서울 3만 2천 호, 경기 2만 3천 호, 인천 0천 호 이렇게 되나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서울을 중심으로 예, 얘기해서 예. 너무 방대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요. 네. 몇 곳이죠, 그게? 프로테이죠? 3만 2천 호요. 몇 군데 장소입니까? 26곳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전에 스터디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20년도 84 내지는 814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지역 아파트 공공개발 어떻게 하신다 알고 계십니까? 몇 군데 몇 호죠? 정확히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발표했던 내용들을 그때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24군데 3만 3천 호입니다. 네. 그중에 몇 군데 정도가 이번에 129 대책이랑 중복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군데 겹친다 그런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장관님! 부동산 대책의 주무 네. 책임자시잖아요. 아셔야죠. 다음 장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PPT. 몇 군데입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데가 6군데입니다. 네. 이미 4군데는 추진하던 곳이었어요. 거기 다 26군데 포함시킨 겁니다. 재탕 대책이에요. 네.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재탕 대책 중단되었던 인정하신다고요? 예, 다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표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재탕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그때 왜 부동산 시장이 어렵냐는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때 24군데 33,000호, 지금 26군데 32,000호 비슷해요. 네. 근데 24군데 중에서 몇 군데가 착공까지 가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이 아니라 이거 숫자인데 아주 심플합니다. 네.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묻잖아요. 기획, 설계, 착공까지 간 곳이 24군데 중에 몇 군데냐고요.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겠는데요. 예. 장관님 혹시 국장님 나와 계세요? 누구?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부장님, 저 실무자를 불러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아니면 나오기가 금지되어 있는 걸로 확실해. 아니 그럼 국무위원께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가 다시 답변하러 나와야지. 아니, 이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한번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예. 24군데. 저는 이거 스타디하면서 다 공부해가 왔는데 왜 장관님은 국민들 앞에 이거 내용 상세하게 설명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덜어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럼요. 24군데 중에 예. 숫자까지 다 기획. 요약입니까? 의원님? 아니, 태릉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착공 간 데는요. 이런 문제를 24군데 잘 중에 알고 있죠. 2군데고요. 예. 다 포함하면은 6군데입니다. 예.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공공주택 개발, 공공계 개발하잖아요. 예. 이게 몇 년 걸립니까? 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여튼 평균 몇 년 걸립니까? 한 15년에서 20년 걸리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재개발 말씀하시는 거는 공공 개발을 제가 몇 년 걸리냐고. 공공 재개발 예, 예. 재건축이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보통 예산은 5년에서 6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럼 빠른 속도로- 지금 발표해도 이 정부 끝날 때쯤 공급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빠른 건 27, 8년도 들어가십시오. 있지만 예. 다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마 화장실 가신 것 같은데. 부동산 문제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시간 다 가네요. 요즘 제가 대통령님 글 쓰시는 거 보면은 다주택자들을 마귀가 깃든 사람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또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탐욕으로만 모든 거 다 몰아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는 예. 국민들을 향해서 마귀가 깃든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 우리 역사에 2사람이 있었어요. 궁예하고 이재명 대통령이세요. 그 표현은 다주택자 일반을 향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원인이 다른 데도 많이 있다 이러면은 너 투기 세력 감사하느냐, 언론이 그것밖에 못하냐 막 질책하세요. 저는 결코 이런 식의 정책 집행, 이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단순한 물론 투기 세력에 대한 억제 있어야 되죠. 하지만 공공의 공급 대책도 있어야 되고 특히 민간의 재건축, 재개발 같이 가야죠. 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연구하셔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요 대책 만드셔야죠. 집이 주식처럼 오늘 팔고 내일 팔고 합니까? 평생 살면서 몇 채 삽니까? 젊을 때 방 한 칸 사고 조금 늘어가지고는 전세 옮기고 그래 가서 좀 더 나은 집 가는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방과 중앙의 발전의 문제, 교육의 문제, 생활권 문제, 교통의 문제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너 때문이야. 이런 식의 해법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믹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쓰는 거. 부동산도 근본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 부동산 믹스도 만드십시오. 네. 다음 관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얘기 쭉 들어보면은 총리님 모두 부동산 이 관세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100%. 혹시 1월 6일자 1월 16일자 로이터 통신 구윤철 우리 부총리 인터뷰한 기사는 알고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시오. 1월 6일자 알고 계시냐고요? 1월 16일자. 1월 며칠자 누구 하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그걸 본 적이 관세에 있는데 관련돼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그런 인터뷰였는데 그걸 모르셨다니까 유감이네요. 아니 그 내용을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요. 아니 1월 며칠자를 하라면 제가 무슨 AI도 아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알겠습니까? 구윤철 부총리 인터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인터뷰 모르시는 걸로 내용을 하고 알려주셔야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 우리 경제총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의 내용입니다. 상반기 대미 투자 어렵습니다. 또 2월부터 돼가지고 국회에 한번 우드에스크에 한번 요청해 볼 생각입니다. 윌레스크도 아닙니다. 우드에스크예요. 또 이 미국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영향은 많이 미칠 겁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 인터뷰는 처음 보셨어요? 아니 저 봤습니다. 저 인터뷰는 문자 그대로 예를 들어 뒷단에 붙어 있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든가 환율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때 이후에 생긴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원래 했던 적어도 입법 지연 문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나 이 정부의 사실 말씀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비관세 장벽 얘기하셨잖아요. 비관세 장벽 농업 분야 많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감자 개방된 건 알고 계시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쌀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논의가 지난번 관세 협상의 주된 아젠다가 아니었다. 결국 검역 완화 조치로 푼 거거든요. 다른 농산물 대미 협상 과정에서 추가 개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주된 아젠다가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검역 과정에 있어서 검역의 효율화 외에는 특별히 어떤 품목을 뭐 추가로 개방한다 아니다. 이것이 관세 협상에서의 아젠다나 합의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세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우리 기업입니다. 저는 총리님의 인식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압력이다, 실제 행동이 안 나서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이런 인식들은 참으로 아쉽다. 또 너무 사안을 경하게 보신다. 비관세 장벽, 우리 농민 지켜내는 의지 표시해 주셔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가 원래 있어서의 합의를 엄격하게 저희가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의 불만족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있는 압박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식이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편하신 방향으로만. 알겠습니다. 혹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TAT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TAT? 예. TAT가 뭔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반도체 말도 우리 웨이프로 만들잖아요. 네네. 웨이프 한 장에서 반도체 하나 칩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잘 모르겠네요.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참. HBM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걸립니다. 한 장에서.
그래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중요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이거 옮기는데도요. 그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성의 필요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 재생에너지 많은 곳으로 와달라. 의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에서. 정책 책임자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책 책임자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반도체 산단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에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조는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서귀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남단 도시 제주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의 도약이자 성공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정부가 국민께 함께 약속한 공정, 균형 발전, 정의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정입니다. 물가와 주거 안정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미래인 과학기술인님과 농민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확실한 보상 체계가 작동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균형 발전입니다.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인재와 산업이 모이는 지방시대를 열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생적 경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정의입니다.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땀 흘린 국민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지방이 다시 활력을 찾으며 억울한 눈물이 없는 나라, 저는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이 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빈틈을 메우고 지혜를 보태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인시장을 방문해서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 말씀의 취지는 지금 현재 경제의 지표가 비교적 여러 가지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그야말로 그 온기가 아랫목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하거나 좀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서민 일반 어떤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그 본인의 감정, 또 어떤 각오, 또 우리 정부에 주는 어떤 채찍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쟁력, 잠재 성장률을 세우기 위한 이른바 ABCD, 뭐 AI, 바이오, 컨텐츠, 디펜스, 에너지 등 이런 것을 제대로 미래적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과 동시에 초기에는 너무 떨어져 있는 어떤 수요를 살리기 위한 그런 것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간 어떤 수도권 중심 성장으로 편향되어 있던 부분들을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크게 틀을 바꾸기 위한 지방 주도 성장의 방향으로 틀을 바꾸는 그런 구조적 대전환의 작업 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정도가 큰 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광역 행정시 통합도 통합과 한 관련도 그것과 중요한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 통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 라고 밝히시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으셨습니다. 투기 세력에 대한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차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26년 5월 9일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죠? 문자 그대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마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예를 했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원래 취지에 맞게 종료하겠다라는 것이고 저 뒤에 우리 재경부 장관님 앉아 계십니다만은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하게 종료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통일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동안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지금까지 혼란이 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일을 해나가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삶의 윤택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주 대통령께서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고 국가연구자 제도를 도입해서 과학기술인이 평생 연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겠다고 의지를 밝히셨고 또 행사도 가셨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총리가 되고 대통령님께 주례보고 회동을 매주 하는데 첫 번째 회동 뵀을 때 주례보고 할 때 들어갔던 5가지 그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자에 대한 어떤 처우의 강화 또 국내외에 있는 필요한 과학기술자들을 더 잘 모시고 대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명예뿐만이 아니라 처우 보상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공계로 졸업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로 가게 되고 또 의대에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과학기술로 가기보다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결국 의사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사회적 명예와 보상 체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학기술인에게도 보상 체계가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구체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에서 이제 직무발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4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1조 원이 넘는 지금 이제 회사가 되고 이제 상장까지 되었는데 실제 보상 금액은 한 5억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볼 때 회사가 20년 동안 앞으로 1조씩 매일 매출을 올리는데 왜 이래야 되느냐 이러면 이제 소송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찾아봤더니 실제 제도가 엉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쉽게 말해서 너무 짠 거죠. 그동안 너무 짜게 보상을 해왔고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회의였든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공식 회의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해당 부처에서도 이 논의를 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제도로는 특허 등록 보상금을 건당 10만 원, 20만 원 주고요. 기술 이전 시에 10만 원 주는 게 거의 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국가 소송을 많이 하고 있나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1년에 10건 정도밖에 소송을 안 걸고 있더라고요.
소송이 길어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중국을 보니까 중국은 최저 법령을 통해서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2%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기술 개발의 성장에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독일은 또 어떠냐면 독일은 최저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약정이나 이런 게 없이 하한선을 고시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고시로 그 발명의 가치, 종업원 공헌도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뛰어들 수 있죠. 내가 3년 동안 고생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어서 뭐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면 다시 또 얻기 위해서 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어떤 책에 법률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과 과학자들의 리더십을 많이 세운 중국과 최근 경쟁에서의 차이가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존중되는 데서도 기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은 지금 그 제도가 실제로 예를 들어 중국이든 또 다른 나라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면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그 사실은 그런 보상이 비용이나 부담이 아니라 혁신에 대한 투자이고 도전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더욱더 많이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4극 그리고 3특 전략 관련해서 지금 이제 광역 통합시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그 3특에 있는 강원, 제주, 전북은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주 전략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은 편이어서 생각을 오래 해온 편인데 사실은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 또는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별 어떤 자치도로서 축적해 왔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 특별해지고 더 광역화되면서 굉장히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이 솔직히